질문: 텅 빈 공간 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대답: 디바인 매트릭스. 우주 만물이 시작되는 곳, 순수 에너지가 그저 존재하는 곳이 있다. 현실을 잉태하는 양자 인큐베이터 안에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 성공, 풍요, 치유는 물론이고 실패, 결핍, 질병까지도. 우리의 깊은 열망에서부터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이 가능성의 곡물 속에서 비롯된다. 상상, 기대, 분별, 열정, 기도라는 현실 제조기를 통해 우리는 각각의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낸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에 따라 우리는 행복과 불행에 숨을 불어넣는다. 이 순수 에너지를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함을 알고 그것의 작동 방식을 알고 그것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 이게 열쇠다. 세상이 시작되는 곳, 디바인 매트릭스의 순수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를 담는 그릇이고 만물을 이어주는 다리이고 우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10월의 늦은 오후 나는 뉴멕시코 외딴 협곡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인디언의 전통 보유자를 만났다. 그는 조상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동굴로 가던 길이었다. 그 동굴에는 조상들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다. 그들이 남긴 몇 안 되는 실마리만으로 정체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협곡 바위에 그려진 예술품을 제외하고는 문자도 남겨져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뉴멕시코 북서쪽 외딴 계곡의 한 구석. 그 땅에는 고대 건축물이 수백 채나 들어서 있다. 나는 이곳을 거닐면서 황량함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움에 잠겼다. 그날 10월, 인디언 전통 계승자는 나와 같은 날 같은 이유로 거기에 온 것이다. 그 비밀에 대한 의견을 나누던 중 나의 새 친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머나먼 옛날 세상이 지금과 달랐답니다. 사람의 수가 적었고 땅과 밀착된 삶을 살았죠. 비가 해주는 말, 곡식이 해주는 말, 창조자가 해주는 말을 알아듣고 대화할 수도 있었죠. 하늘의 사람들이나 별들과도 이야기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생명의 신성함을 알았고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하늘의 결혼으로 생명이 시작됨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조화롭고 행복했죠. 그러다 변화가 일어났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 잊기 시작했고 분리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대지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신으로부터. 사람들은 분리되어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분리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생명을 부여한 바로 그 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조화와 신뢰 속에서 그 힘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배워왔던 그들이 변한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주변 환경과 평화로이 공존하는 대신에 주변 환경과 싸우는 데 에너지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조상이 물려주신 선물이 있었죠. 기억이 있었죠. 사람들은 밤중의 꿈속에서는 자신들에게 자신의 몸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 조상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참된 고향은 자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려고 했으면서 자기들이 내면에서 진정 누구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몸 밖에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몸을 치료하는 기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 과학 기계들을 발명했죠. 그들이 내면의 힘으로부터 멀어져 헤맬수록 그들은 자신들의 외적 삶이 자신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은 것들로 인해 더욱더 복잡해져 갔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기록할 이는 우리 자신이고요. 이집트, 페루, 미국의 데저트 사우스 웨스트와 같은 앞선 문명에서는 비디오 따위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보다 앞서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필요성을 이미 초월한 문명을 구가했을지도 모른다. 내면의 기술로, 이너 테크놀로지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우주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야 할 것은 자연일 것이다. 양자세계의 발견 덕분에 우리는 깊은 통찰력을 이미 얻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의 물리학자들은 우리 몸과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300년 동안 신성시되었던 엄격한 물리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냈다. 극소의 세계에서는 우리 몸을 이루는 입자들이 우리가 서로 분리된 개체라는 법칙을 저버린다. 입자 차원에서는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우리 몸 안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죽음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함을 보인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초공간적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신과학연구소의 수석과학자인 딘 라디는 그러한 세계에서의 삶의 의미를 탐색한 선구자이다. 그는 말한다. 초공간성이란 분리되어 있는 듯 보이는 것들도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신비의 무엇을 뭐라고 부르든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갖고 있다. 우리의 그것은 다른 이의 그것과 뒤섞여 우주 만물을 담고 있는 에너지장의 일부가 된다. 뉴멕시코 북부의 협곡이든 세계의 어느 곳이든 그곳에 살았던 고대인들이 우리가 잊고 지내는 삶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우리가 선조들의 지식의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지혜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정말 연결되어 있는가? 현대 과학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가장 큰 신비 중 하나를 풀고자 애쓰고 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연결이 바로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 운명의 날이 왔을 때 카드를 우리 자신에게 유리하게 섞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사랑과 치유에서부터 꿈의 성취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서의 필수적 부분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상호 연결성을 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발견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바로 그 힘에 발을 들여놓게 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과 나, 지구를 걷고 있는 모든 인간의 안에는 전체성이 존재한다. 이 덕분에 우리는 원자, 별, 생명체의 DNA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능력을 잠에서 깨워야 한다는 것이다. 비결은 세상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이다. 우주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다. 그러니 먼저 일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달리 보는 연습부터 하자. 우리는
우주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보고 겪는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이 하나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우주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일부임을 이해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했지만 우리 몸의 DNA에서부터 세상 만물의 원자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물질은 그 이상으로 빨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몇몇 실험에서는 데이터가 원래 지점에서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도착해 있다. 이런 실험의 결과는 스타트렉 시리즈의 미래 버전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행하는 실험에서 목격되기도 한다. 우리가 기존의 물리법칙에 제한받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행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질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라고 왜 없겠는가? 이는 현대의 혁신가들을 흥분시키고 우리의 상상력을 촉진하는 놀라운 가능성이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상상력이야말로 존재의 정수라고 보았다. 상상은 결코 시간이 남아돌아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인간은 곧 상상 자체이다. 인간의 영원한 몸은 상상이다. 그것은 신 자체이다. 존 맥켄지는 이렇게 말한다. 실제와 상상의 차이가 항상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상의 산물이다. 어느 순간 상상했던 것들이 다른 시간대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두 시간을 이어주는 뭔가가 존재해야 한다. 우주라는 직물에는 과거의 상상을 현재와 미래의 현실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있다. 아인슈타인은 과거와 미래가 4차원의 무언가로 그가 시공간이라 불렀던 것으로 얽혀 있다고 믿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방식으로 보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 미래의 모든 것과도 이어져 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한 우주의 어느 영역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의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의미하는 바는 크다. 지성을 가진 에너지장이 지구 평화에서부터 개인의 치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잇고 있는 세계에서는 과거의 공상이나 기적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 상호 연결을 명심하고 삶과 가족과 일상적 만남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인생사는 더 이상 우연의 연속이 아니다. 모든 성공의 열쇠는 우리가 우리 현실 안의 모든 것과 얼마나 깊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것에 있다. 매트릭스를 찾아서 계곡에서 사는 나의 인디언 친구에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을 때가 생생히 떠오른다. 이 에너지장은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준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이어줍니다. 서로를 이어주고 지구 너머의 우주와도 이어줍니다. 당신과 내가 지난번에 만나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친구는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요. 당신들은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군요.
우리 부족은 전부터 알고 있었죠. 당신네 과학자들도 알아냈다니 기쁘군요. 지성을 가진 에너지장이 우주에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왜 그걸 몰랐던 것일까? 20세기가 끝났다. 한 세대 동안 우리는 원자의 힘을 폭발시키는 법과 대형 도서관 정보를 컴퓨터 칩 하나에 담는 법, DNA를 읽고 설계하는 법을 알아냈다. 이러한 과학적 성취를 달성했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발견인 우주의 힘을 다스리는 법은 왜 몰랐을까?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에 과학자들은 지성을 가진 에너지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는 우리가 이 에너지장을 통해 과연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비밀을 풀려고 했다. 우주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우리의 감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 존재가 인정받도록 이름을 붙이려는 시도는 많았다. 불교 경전에서는 제석전이 머무는 곳을 삼라만상을 잇는 그물망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한다. 즉 인드라망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한다. 저 멀리 제석전의 궁전에는 어느 솜씨 좋은 장인이 걸어놓은 아름다운 그물망이 사방으로 무한히 뻗어 있다. 오피 인디언의 창조 신화에서는 먼 옛날 거미 할머니가 텅 빈 세상에 나타나 우리 세상이 지금의 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거미 할머니가 한 첫 번째 일은 세상 만물을 잇는 커다란 거미망을 지어 이것으로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이후 만물을 잇는 우주적 에너지장의 존재를 믿는 이들은 이 에너지장을 에테르라고 불렀다. 에테르는 공간의 본질이자 신들이 숨쉬는 공기이다.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지수, 화풍에 이어 창조의 신비로운 제5원소라고 믿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위대한 지성인들 중에는 에테르의 존재를 믿은 이가 적지 않았다. 그들은 물리학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에테르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작 뉴턴은 17세기에 우주 전체에 퍼져있는 투명 물질을 에테르라고 말했다. 신체 감각은 물론이고 중력도 이 에테르로 인해 생긴다는 것이다. 에테르가 살아있는 영이라고 생각했다. 19세기 전자기 이론을 발표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세상 만물을 잇는 에테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내놓았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미묘한 물질이 우주에 텅 비어 보이는 공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세기 초에는 가장 존경받는 과학자들 중 일부가 텅 빈 우주 공간을 채우는 물질을 묘사하기 위해 에테르란 말을 사용했다. 에테르가 물리적 물질과 순수 에너지의 중간쯤인 밀도를 가진 실제 물질이라고 여겼다. 빛이 텅 비어 보이는 우주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에테르 때문이라고 했다. 노벨상 수상자 핸드릭 로렌츠 물리학자는 1906년 말했다. 에테르는 에너지와 파동을 가진 전자기장일 수 있다. 어느 정도 물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물질과는 다르다. 로렌츠의 방정식은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라는 혁명적 이론을 개발하는 데 도구가 되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우주에 에테르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듯 보이지만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텅 빈 공간을 무언가가 채우고 있다고 믿었다. 에테르가 없는 우주는 생각할 수 없다. 로렌츠와 고대 그리스인이 에테르를 빛의 파동이 이동하는 길로 여겼듯이 아인슈타인은 에테르가 물리법칙을
존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인슈타인은 에테르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에테르가 일반적인 의미의 에너지가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에테르가 무게를 잴 수 있는 매질의 특성을 지니고 있거나 시간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입자로 구성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에테르장을 단순히 언급하기만 해도 그 존재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다. 또한 에너지장의 존재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고안된 그 유명한 실험에 대한 기억을 즉각 되살아나게 한다. 사상 최고의 실패를 낳은 실험. 100년 전에 실행된 에테르 실험은 이를 기획한 두 과학자 엘버트 마이클슨과 에드워드 몰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마이클슨 몰리 실험의 유일한 목표는 에테르가 우주에 정말 존재하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 실험의 배경이 된 가설은 혁신적이다. 에테르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이는 어디에나 가만히 고여있는 에너지일 것이라고 추론했다. 이것이 참이라면 지구가 에테르를 통과할 때 측정 가능한 움직임을 유발할 것이 분명했다. 마이클슨과 몰리의 실험 장비는 에테르 바람을 감지하지 못했다. 1881년 실험에 이어 1887년 실험에서도 에테르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에테르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에테르의 존재 증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실험은 실패로 보아야겠지만 사실 이는 에테르장이 과학자들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음을 보여줄 뿐이다. 현대의 과학자들은 이 실험을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고는 우주 만물이 개별적 존재라는 가정을 믿고 있다. 처음 실험을 한 이후 100년도 더 지나 다시 행해진 최신 실험들은 에테르가 혹은 에테르와 비슷한 어떤 것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저 마이클슨과 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형태일 뿐이다. 1986년 네이처는 특수상대성이라는 단순한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마이클슨 몰리 실험 결과를 뒤엎고 우리의 세계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그 기사에서는 실버 투스라는 과학자가 미 공군의 지원을 받아 행한 실험을 설명한다. 그는 1887년 실험을 재현하되 보다 정교한 장비를 이용한 결과 에테르장에서 일어난 움직임을 감지했다. 에테르는 마이클슨과 몰리의 예상대로 우주 공간을 가르는 지구의 움직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실험과 그 이후의 실험들에 따르면 에테르는 1944년 막스 플랑크가 제시한 가설대로 존재하고 있다. 현대의 실험들이 장의 존재를 입증할지라도 에테르라는 이름을 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단어를 언급하기만 해도 사이비 과학자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온 우주에 퍼져있는 에너지장의 존재는 다른 말로 불리워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장을 뭐라고 부르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 만물을 잇고 있으며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에너지장의 비밀을 막 파악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주의 이치를 이해하는 데 그토록 중요한 핵심 사항을 어떻게 여태껏 모를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난 2세기 동안 위대한 지성인들 사이에서 논쟁을 야기한 그 의문의 핵심을 찌르고 있다. 우주 속에서의 우리를 어떤 식으로 볼 것이며 이러한 세계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핵심은 우주 만물을 잇고 있는 에너지는 또한 우주 만물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실험들은 에너지장은 우리 일상과 아무 관련 없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평범한 세계가
에너지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주 전체를 덮고 있는 디바인 매트릭스의 담요 여기저기에 생겨난 주름들이 우리 눈에 바위, 나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다. 세상 만물은 에너지장의 잔물결이며 우리는 생각을 바꿈으로써 매트릭스의 힘을 이용하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들이 왜 우주를 그런 식으로 보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간추린 물리학사, 다른 세계에는 다른 법칙을, 과학이란 자연세계를 그리고 인간이 자연과 그 너머의 우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일 뿐이다. 과학은 언어일 뿐이다. 현대 과학이 탄생하기 전에는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이들은 정교한 언어는 못할지라도 쓸모가 있었다. 생명의 기원에서부터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 태양과 달과 별의 궤도에 이르기까지 만물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했다. 과학적 언어는 아니지만 만물의 이치와 본질을 잘 설명했다. 덕분에 인간 문명은 과학 없이도 5,000년 이상 유지되었다. 과학의 시대는 17세기에 시작되었다.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출간하여 세계를 수학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 1687년 7월이 그 시작점이다. 자연세계에 대한 뉴턴의 견해는 고전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과학의 기초가 되었다. 19세기 말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과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덧붙여짐으로써 고전 물리학은 행성의 이동,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 물질에 대해 설명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20세기 초 과학이 진보함에 따라 뉴턴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원자의 극소 세계이다. 이전까지는 원자를 들여다보거나 머나먼 은하계에서 별이 만들어지는 동안 입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극소와 극대의 영역에서 전통적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항들이 포착되었다. 이런 걸 설명하려면 새로운 물리학이 나와야 했다. 그것이 양자 물리학이다. 양자 물리학의 정의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 양자란 전자기 에너지의 불연속적인 최소 단위의 물리량이다. 우리의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줄이고 또 줄여나갈 때 최소 단위의 것이 양자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리 눈에는 견고해 보이는 세계가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냈다. 스크린에 영화를 투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가 환상이라는 것을 안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우리의 세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믿는다. 일요일 오후 미식축구의 터치다운이나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회전을 보는 것은 연달아 빠르게 일어나는 일련의 개별 사건들을 보는 것이다. 이미지들을 하나로 합쳐 영화를 실제처럼 보이게 만들듯이 양자라는 빛의 자그마한 폭발이 우리의 삶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폭발이 얼마나 순간적인지 우리 뇌가 달리 작용하도록 명상과 같은 방법으로 훈련하지 않는 이상 일요일 스포츠는 끊임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동작인 양 보인다. 양자 물리학은 물리적 세계의 토대를 이루는 극소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양자 세계와 우리의 일상 세계가 다른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탓에 현대 물리학자들은 고전 물리학과 양자 물리학이라는 두 학파로 나뉘었다. 전혀 다른 이 두 사고 방식을 하나로 합쳐 단일한 우주관을 정립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다. 통합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텅 빈 공간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채우고 있는
무언가의 존재가 필요하다. 우주 공간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 영화 콘택트의 앞부분에서 주인공 에로이 박사는 영화 전체의 핵심이 될 질문을 아버지에게 한다. 우주에는 우리 인간뿐인가요? 아버지의 대답은 간단하다. 넓은 우주에 우리 인간뿐이라면 이 얼마나 엄청난 공간의 낭비이겠느냐. 마찬가지로 두 물체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다면 이 역시 공간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정말로 비어 있다면 의문이 솟구친다. 휴대전화에서부터 이 책의 단어를 우리 눈에 비춰주는 반사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실어다주는 에너지 파장이 어떻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가. 우주 공간을 이루고 있는 성분의 신비를 풀어낼 때에야 우리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우주와 세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우주 절벽에 남겨진 원주민의 역사에서부터 고대 이집트의 사원과 미국 남서부의 바위 그림에 이르기까지 대대손손 이어져 오고 있다. 물리학자 콜레드 피네이글은 공간 그 자체의 중요성에 관해 강력한 질문을 제시한다. 물질 사이의 공간을 모조리 없앤다면 어찌 될까?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부딪히고 깨져 먼지더미로 변할 것이다. 모든 것이 동시에 한 장소에 있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공간이다. 20세기의 과학자들은 어느 에너지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장이 텅 빈 공간을 메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제석전의 인드라망이나 뉴턴의 에테르처럼 이 에너지장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이다. 막스 플랑크는 이러한 에너지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물리적 세계가 지성을 지닌 존재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물질 뒤에는 의식적이고 지성적인 마음이 있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모든 물질의 매트릭스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사자꼬리. 머나먼 별이나 은하계 사이의 공간에 대해 말하든 원자를 형성하는 에너지 집합 사이의 극소 공간에 대해 말하든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 사이의 공간이 비어 있다고 여긴다.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우주가 비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물질 사이의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첫째, 우주에서 그처럼 텅 빈 공간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마법을 부려 텅 빈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세계를 보게 될까? 우선 깜깜할 것이다. 빛의 파동을 전달해 줄 매질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 세계는 조용할 것이다. 소리가 퍼지기 위해서는 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는 그런 세계가 어떤 곳일지 굳이 추측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둘러싼 공간은 비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 우주에는 모든 것을 잇는 인드라망이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0세기 초 아인슈타인은 우리를 둘러싼 우주에 신비한 힘이 존재함을 확신했다. 자연은 우리에게 오직 사자의 꼬리만을 보여준다. 사자가 너무도 거대하여 전체 모습이 보이지는 않지만 꼬리가 사자의 일부인 것만은 분명하다. 인간이든 채소든 우주먼지든 우리 모두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이가 부는 신비로운 피리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춘다. 플랑크는
우주의 토대를 이루는 지적 존재가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사자라는 것이다. 덕분에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 과정에서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대한 전통적 사고방식은 창밖으로 던져졌다. 반세기도 전에 양자 이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했다. 비전형적이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근원에서의 연결, 양자 얽힘. 플랑크가 20세기 초 양자 물리학 방정식을 발표한 이후 그의 의견을 입증하고자 많은 이론이 개발되었다. 우주의 극소 단계인 원자와 아원자 입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 문제는 극소 세계에서 관찰된 사항이 보다 큰 세계인 일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말 의미가 있다면 이러한 발견은 공상과학 소설의 기술도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인다. 2004년 독일, 중국,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들은 과학 실험이라기보단 공상과학처럼 들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개방형 도착지 순간이동 실험이 최초로 행해졌다는 기사가 실렸다. 입자에 대한 양자 정보를 동시에 여러 장소에 보냈다는 것이다. 입자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발사하여 두 곳에 도착하게 하는 등 불가능해 보이는 묘기를 선보인 실험들도 행해졌다. 1997년 전 세계의 과학 저널들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우리 세계를 이루는 물질, 즉 광양자라는 빛의 입자에 관해 제네바 대학이 행한 실험이 40개 국가에 3,000명이 넘는 언론인, 과학자, 공학자들에게 보고되었다. 실험 결과는 혁명적이었다. 과학자들은 하나의 광양자를 똑같은 특성을 지닌 두 개의 쌍둥이 입자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계를 이용해 두 입자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발사했다. 특별 제작된 방에 쌍둥이 입자를 놓고는 이곳에서부터 두 개의 광섬유 가닥을 이어 전화선처럼 각기 반대 방향으로 11km씩 늘어뜨렸다. 각 입자가 도착지에 이르렀을 때는 22km 떨어져 있게 된 것이다. 광섬유 가닥이 끝나는 곳에서 쌍둥이 입자는 동일한 두 개의 길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나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 이 실험에서 흥미로운 점은 두 입자가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선택을 해야 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들 모두가 똑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고전 물리학에 따르면 쌍둥이 입자는 분리되어 있기에 소통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것을 양자 얽힘, 퀀텀 엔탱글먼트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니콜라스 기시는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도 매혹스러운 점은 얽혀있는 양자들이 하나의 존재인 양 행동한다는 것이다. 하나가 변화하면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변화했다. 지금까지 고전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기신의 프로젝트와 비슷한 실험은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들이 중요한 까닭은 고전 물리학은 우리로 하여금 광양자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으며 그들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믿게 하기 때문이다. 1997년에 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아인슈타인은 이런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기괴한 원격 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것을 양자의 기묘함이라고 부른다.
광량자 사이의 연결은 너무 완벽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소규모 광량자 무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싶으면 이내 자연계의 전혀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현상이 생겨난다. 원칙적으로 쌍둥이 입자의 상호 연결이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든 몇 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기 무섭게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큼 두 광량자나 두 은하계를 잇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과거의 실험에서 놓치고 깨닫지 못한 우주의 이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디바인 매트릭스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야 한다. 매트릭스의 기원. 주류 과학자들은 우주가 1300억에서 200억 년 전에 대폭발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단일 폭발인지 다수 폭발인지 정확히 언제 폭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1951년 전문학자 프레드 오일이 빅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과학자들의 계산 결과 빅뱅이 일어나기 몇 분의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우주 전체의 크기는 매우 작았다.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우주는 작다 못해 자그마한 공이었다. 오늘날의 우주에서 보이는 빈 공간을 제거한다면 그 공은 완두콩 한 알 정도였을 것이다. 이처럼 작았을지언정 우주는 차갑지 않았다. 이 압축 공간의 내부는 상상할 수 없는 온도였다. 하지만 몇 분의 몇 초 만에 대폭발이 일어나자 그나마 시원해졌고 우리의 새 우주는 무사히 태어났다. 빅뱅의 폭발력이 허공으로 퍼져나갈 때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열기와 빛이 번졌다. 특정 에너지 패턴에 따라 폭발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우주의 설계도를 이미 품고 있었다. 이 패턴이야말로 신비로운 지혜의 주제이다. 불교의 제석천 인드라망에서부터 오피 인디언의 거미 할머니 거미망에 이르기까지 이름은 다를지라도 이 패턴의 메아리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인드라망 거미망은 우리 인간과 세계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양자적 실제로서 우주에 퍼져 있다. 우리 삶을 매트릭스와 이어주는 에너지이다. 이는 또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으로 창조해낸 것을 우리 눈에 세계라는 모습으로 비춰주는 거울이다. 우리는 우주 만물이 정말 연결되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빅뱅과 제네바 대학 실험으로 돌아가 보자. 아무 관련 없이 보이지만 두 사례에는 미묘한 공통점이 있다. 폭발되기 이전의 빅뱅 안에도 연결성이 존재하고 이 연결성은 물리적으로 한때 결합되어 있었던 두 가지 것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제네바 대학 실험의 경우 원래 하나였던 광량자를 두 개의 쌍둥이 입자로 나누었다. 빅뱅에서 나온 입자와 광량자들 역시 한때는 물리적으로 하나였으며 이것이야말로 우주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이다. 한때 하나였던 것들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든 아니든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요한 것임에도 간과되곤 한다. 오늘날 우주가 우리 눈에 광대해 보이고 가까운 별조차 수십억 광년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때 우주의 모든 물질은 작은 공간 속에 압축되어 있었다. 제네바 대학 실험은 두 물질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한때 결합되어 있었다면 언제나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 진일보한 과학 덕분에 플랑크의 매트릭스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
빅뱅으로 시간이 시작된 이후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에너지 형태가 바로 이 매트릭스이다. 이러한 에너지장의 존재는 우리의 삶과 행동과 믿음, 일상적 감정에 영향을 주는 3대 법칙을 제시한다. 법칙 1. 만물은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한 부분에서 하는 행동은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준다. 법칙 2. 디바인 매트릭스는 홀로그램이라는 것이다. 매트릭스의 모든 부분에는 매트릭스의 전체가 담겨 있다. 프랙탈 이론이다. 인간의 의식 자체가 홀로그램이라고 여겨지는데 때문에 우리가 거실에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 기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향하는 곳에 이미 존재하게 된다.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기도는 어디에나 존재하게 되므로 굳이 기도를 멀리 보낸다고 생각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법칙 3.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긴밀히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매트릭스는 시간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현재에 내리는 선택과 우리가 미래에 맞이할 경험 사이에 연속성을 준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 무엇인가 어떤 힘이 존재한다. 거대한 인드라망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연결한다. 새 법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된다.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8장 현실 코드 다시 쓰기 의식 창조의 20가지 비결.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간절히 세상을 바꾸고자 하지만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왔다. 70년대에 10years after라는 록그룹이 불러서 히트를 친 록발라드의 가사에 그러한 이들의 절망적 심정이 담겨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니 당신에게 다 맡겨버릴게. 이번 장에서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시줄로 날줄로 엮어 나가고자 한다. 1장에서 나는 인디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우주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잃게 되었다는 전설을 들려주었던 것이다. 그는 오늘날 사용되는 복잡한 기술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세상 안에서 흉내냄으로써 우리가 지닌 이런 능력을 기억해내기 위한 시도라고 했다. 내적 기술과 외적 기술의 비교는 인디언 친구의 생각 이상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의 두뇌와 의식은 여러 면에서 컴퓨터의 작동 방식과 비교된다. 컴퓨터는 작동을 위해 3가지가 필요하다. 항상 하드웨어와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쉽다. 하지만 의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기 위해서는 이 3가지 구성 요소가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한다. 운영 시스템은 우리가 컴퓨터의 칩과 회로와 소통할 수 있게 해주며 프린터, 스크린 등의 작동을 궁극적으로 가능케 한다. 하드웨어는 컴퓨터의 물리적인 구조이다. 소프트웨어는 워드, 파워포인트 등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핵심은 이거다. 컴퓨터의 운영 시스템은 고정되어 있어 변하지 않는다. 운영 시스템은 운영 시스템 그대로이다. 컴퓨터가 다른 뭔가를 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운영 시스템을 고치지는 않는다. 대신 우리는 운영 시스템에 입력되는 명령을 바꾼다. 의식도 그렇게 작용한다.
전체 우주를 거대한 컴퓨터라고 생각한다면 의식 자체는 운영 시스템이 되고 현실은 결과물이다. 컴퓨터는 운영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말을 거는 프로그램이 변화되어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듯이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는 의식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들, 곧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기도와 믿음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것들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상상한 모든 것은 물론이고 상상도 못한 것까지도 매트릭스 안에서는 가능하다. 워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의 결과물을 수정하듯이 감정과 믿음과 기도는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의식 컴퓨터의 결과물을 바꾸는 프로그램이다. 우리가 감정과 느낌과 기도와 믿음의 메시지를 의식에게 보내는 매 순간 그것들은 우리 몸과 관계와 삶과 세계의 현실 속으로 번역된다. 이제 문제는 그러한 언어가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우리 삶 속에서 의도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느냐이다. 전체 패턴. 우리가 홀로그램적 존재라는 것은 명확하다. 우리는 홀로그램 우주의 홀로그램 의식 속에서 홀로그램 몸을 갖고 산다. 우리는 우리의 세포를 넘어서서 확장되는 우리의 몸을 통하여 우주 자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강력한 존재이다.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대한 현상으로부터 미세한 사건에까지 모든 것을 비추며 우주를 에워싼다. 우리의 친구, 부모, 친척, 배우자도 전체 중 일부이다. 우리의 몸은 우주의 수많은 패턴을 비추고 있다. 수많은 패턴들 안에 더 많은 패턴들이 겹치고 또 겹치는 패턴들을 비추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홀로그램적 존재는 비밀이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 안에서 감동적인 시와 산문 중에는 이를 주제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영지주의 작품인 천둥 완전한 마음에서 3세기의 여인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들의 화신이라고 말한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창녀이자 성자이다. 나는 아내이자 처녀이며 내 아버지의 아버지이자 남편의 누이이니 나의 연약감으로 인해 나를 버리지 말 것이며 나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니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그대의 주원자로 삼지 못하는가. 우리의 홀로그램적 본질을 묘사하고 있는 이 글은 그리스도교 교회 초기에 작성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모두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완전 상태 안에서 더 큰 완전함 안에 존재하는 치유의 더 큰 패턴들에 이르는 열쇠를 찾게 된다.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상실을 다룬 영화를 보며 느끼는 슬픔은 영화 속 장면과는 상관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늑대와 춤을 이란 영화에서 존 덤바가 길들인 늑대에게 군인들이 총을 쏘는 가슴 아픈 장면은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여러 번 이 영화를 보았는데 그때마다 관객들은 이 장면에서 진한 감정을 느꼈다. 늑대 투삭스가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왜 이렇게 슬픈 거지? 그 답에 놀랄 것이다. 그들이 느끼는 슬픔은 영화 속 장면과는 상관이 없다. 그들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거나 빼앗겼을 때마다 한 구석에 미뤄둔 감정을 영화의 그 장면이 촉발한 것이다. 영화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감정이 영화 속 인물보다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잃어버린 자아의 일부와 더 많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책이나 영화나 상황들 속에서 동일시를 느낀다. 이는 아픔의 순간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버린 것들을 우리가 여전히 인식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일깨우는 방법인 것이다. 우리의 삶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우리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전체의 다른 부분들을 비추어 준다. 이는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안에서와 같이 밖에서도 라는 고대 신비학의 원칙을 떠올리게 한다. 존 휠러가 말했듯이 우리는 우주 안에 있는 우주의 피드백 고리로서 크기만 다를 뿐 똑같은 패턴을 끊임없이 되풀이 비춘다. 고대의 전통들은 이 개념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위대한 치유를 발견하게 될 때까지 삶의 경험이 순환한다고 믿는다. 치유를 발견한 다음에야 우리는 순환의 고리에서 해방된다. 그제서야 우리의 까르마가 끝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먼저 해야 한다. 의식 컴퓨터라는 살아있는 홀로그램 안에서 홀로그램의 모든 부분들은 그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각자 자신의 공간의 영역 안에서 살아간다. 그럼으로써 더 큰 전체에 이바지한다. 예를 들어 아원자 입자들은 원자를 이루는 요소이고 원자가 일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차례로 원자들은 분자를 이루고 분자가 일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분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 몸은 우주의 거울이며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계속된다. 어느 층위에서 변화가 일어나든 이는 전체에 반영된다. 따라서 의식의 전체 패턴에 새로운 사고방식이나 믿음이 닻을 내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먼저 한 사람이 존재의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달리 살아가는 본보기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패턴이 새겨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현실을 위한 청사진을 의식에 보내게 된다. 이러한 마스터들이 기존의 패러다임의 새로운 사상을 심기 위해 걸어갔던 길을 살펴보면 감탄이 터져나온다. 컴퓨터와 연결지어 비유해 보자면 우리의 워드 프로세서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로켓 과학을 행하도록 스스로를 재프로그램 시킨 것과 흡사하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공지능의 완벽한 본보기다. 과거에 우리를 제한시켰던 것과 똑같은 믿음들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화를 창조해낸다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로 기적적인 일이다. 두려워해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 이 우주를 신뢰하는 길, 복수심으로 덮인 세상에서 용서하는 길, 두렵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서 자비와 연민을 베푸는 길을 찾아낼 때 그것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스승들은 바로 이것을 완수했다. 성각자들은 지혜와 연민과 신뢰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의식이라는 운영 시스템에 명령을 내리는 믿음의 소프트웨어를 변화시킨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들로 우리의 현실을 업그레이드 시켰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굳이 성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과거와 다른 선택을 하도록 하는 데에는 분기점이 있게 마련이다.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믿음을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쉬워진다.
붓다 예수, 많은 성자들은 처음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었고 그들의 사례는 다른 이들도 똑같이 행하도록 촉매가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선각자들을 따름으로써 생겨난 추동력은 과거의 선각자들은 누릴 수 없었던 이점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의 몸을 치유할 수 있다. 사랑, 이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몸에 활기를 줄 것이다. 우리는 매트릭스와의 소통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법을 알고 있다. 적은 사람만으로도 커다란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지식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사람이 오랫도록 지속된 고통의 패턴에 새로운 반응을 하기로 결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배신당했을 때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반응을 보이기로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개인이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살아있는 다리이자 산파가 되어 같은 길을 선택하도록 용기를 불어넣게 된다. 누군가 다른 한 사람이 따라서 같은 선택을 내릴 때마다 다음번 사람은 그 선택을 하기가 점점 더 쉬워진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던 경험에 매몰되는 대신 초월해야 한다. 마틴 루터 킹이 증오에 의지했더라면 증오를 멈출 수 없었을 것이다. 폭력적 사회의 내부에서부터 폭력의 악순환을 그치게 한 이들의 사례를 보면 두 가지 패턴이 보인다. 1. 증오를 넘어서기 위한 선택은 체제 외부에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증오를 낳은 바로 그 체제 내부에서 비롯된다. 2. 그러한 선택을 내린 사람들은 그들이 더없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살아있는 다리가 된다. 그들은 그 당시에는 자신의 믿음을 지지하지 않는 체제 내에서 자신이 믿었던 진리를 삶으로써 자신의 참된 힘을 발견하게 된다. 이 얼마나 강력한 모델인가. 홀로그램 의식은 체제의 어느 곳에서 일어난 변화든 그 변화를 체제 전체로 퍼뜨린다. 지구도 마찬가지다. 소수가 내린 평화와 치유의 선택이 우리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디바인 매트릭스의 존재를 알게 된 만큼 우리는 시대의 도전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세계 평화를 선택하든 가족의 평화를 선택하든 자기의 치유를 선택하든 원리는 똑같다. 감정, 느낌, 믿음, 기도로 현실을 프로그램하는 의식 컴퓨터로서 우주를 보게 된다면 현실 창조의 각 단계를 보여주는 사용 안내서 역시 갖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자취를 남긴 깨달은 스승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다음에 제시하는 20가지 비결은 이런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다. 나의 개인적 경험과 역사를 통해 효과가 검증된 것만을 정리했다. 그 결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나온 것이다. 현실 창조의 20가지 비결. 여기에 제시된 것들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들 비결을 생각할 때면 카발라의 세 번째 책인 세페르 예치라에서 묘사된 강력한 지식이 떠오른다. 우주가 창조된 방식을 단계별로 설명한 이 책은 우주 창조의 각 단계를 차례차례 살펴보게 이끈다. 각 단계별로 그 힘을 이해하게 된다. 이들을 시험하고 조사해보라. 그 본질을 중심으로 삼아라. 마찬가지로 아래의 비결들 역시 살펴보고 당신 자신의 삶으로 초대하기 바란다.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물고 늘어져라. 모든 단계를 고찰하고 나면
세계를 바꾸는 비결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1.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주를 담고 있는 그릇이자 만물을 이어주는 다리이며 우리가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비추는 거울이다. 2.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3. 우주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우주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그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4. 한때 하나였던 것들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든 아니든 항상 이어져 있다. 5.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행위는 우주를 창조하는 행위이다. 의식이 우주를 창조한다. 6. 우리가 어떤 변화를 원하든 우리는 그 변화를 창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 7. 우리가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우리 세계의 현실이 된다. 8. 새로운 현실을 선택한다고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9. 느낌은 디바인 매트릭스와 소통하는 언어이다. 꿈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다고 느껴라. 10. 아무 느낌이나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에고와 편견이 없는 느낌만이 창조된다. 11. 우리는 우리의 세계로서 우리가 경험하기로 선택한 것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12.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물리 법칙에 의해 제한받지 않는다. 13. 홀로그램인 무엇인가는 모든 부분의 전체를 담고 있다. 14. 우주적으로 연결된 의식 홀로그램은 소망과 기도가 우리 마음에 생겨나는 순간 이미 목적지에 도달해 있음을 보장한다. 15. 우리 삶의 작은 변화는 의식의 홀로그램을 통해 세계의 모든 곳에 반영된다. 16. 집단의식의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은 총 구성원의 1%의 제곱근이다. 17. 디바인 매트릭스는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창조하는 관계의 세계를 거울처럼 비추어준다. 18. 우리의 부정적 경험의 뿌리는 세 가지 두려움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세 가지는 바로 버림받음, 낮은 자존감, 신뢰 부족이다. 19. 우리의 가장 친밀한 관계 안에는 우리의 참된 믿음이 비추어진다. 20.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것들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거의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것들이 널려 있다. 양자 입자의 일회성이 기묘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다. 양자가 시공에서 그토록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의 현실도 자유롭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입자가 다른 입자와 즉각 소통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있고 미래와 과거에도 살 수 있고 현재의 선택으로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고대 종교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현대 과학은 우리의 정신을 깨우므로 우주의 단위라고도 강력한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가르쳐준다. 우리 자신의 불멸을 두려워한다고 표현한 수피 시인 루미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를 진실로 놀라게 하는 것은 불멸성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었으리라.
입문자들이 하늘을 날기 위해 필요한 것은 살짝 떠밀리는 것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세계와 운명의 창조자이고 내적 믿음을 우주라는 캔버스에 표현하는 미술가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관점의 변화뿐이다. 우리가 창조자임을 명심한다면 우리 자신이 기적의 씨앗이자 기적 그 자체라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치유된 것이다. 또 달아야 할 곳이 없을지라도 계속 걸으라. 얼마나 거리가 남았는지 헤아리지 마라. 사람에게는 적절치 않은 일이니 내면의 소리를 따르되 두려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는 가지 마라. 루미